안녕하십니까. 자, 양진석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연말정산의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죠. 내년 2026년도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을 하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다 숙지하셔가지고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요, 2024년도하고 틀려서 바뀐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바뀐 규정이 사업자와 관련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일명 노란우산공제가 좀 개정이 됐고요. 한도가. 두 번째는 무주택자와 관련되는 월세세액공제도 약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자금 공제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비용이 또 개정상 한도 부분에 금액이 변경이 됐고요. 네 번째는 자녀와 관련되는 자녀세액 공제 기준 금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변경된 사항이 있다는 거 참조 좀 해주시고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근로소득자와 관련되는 연말정산이 될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소득공제라는 용어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관련되는 거는 자,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세금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그 과세표준에서 그냥 간략하게 이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빼주는 게 뭐가 돼요? 소득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요, 이렇게 나온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금에서 깎아주는 게 이제 세액공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의 핵심 사항이 될 겁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각종의 뭐죠? 신용카드 공제라든가 다른 의료비 공제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연금 있죠.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말정산할 때 맞벌이 부부라고 한다면요.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해서 공제를 모르는 게 세제상으로 굉장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 내에서 이거 좀 설명드렸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라든가 만약에 세액공제를 누락을 했다고 쳐버리면 자, 그걸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월달이에요. 당연히 2026년도 5월달에 되겠죠.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했다면 스스로 본인입니다. 회사에서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누락된 거를 수정해서 종소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 신용카드 많이 썼다고 해서 다 환급을 많이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냈던 가근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한도로 해서 환급이 된다는 겁니다. 낸 게 없으면 환급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올해 세액공제나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누락을 해서 5월달도 지나갔다고 쳐버릴게요. 그러면 영원히 못 받느냐? 과거에 그렇지 않고요. 5년 동안입니다. 경정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로서 소득공제라든가 세액공제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이 있으면 과거로 들어가서 5년치만큼에 대해서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소득공제와 그 다음에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공제는 제가 뭐로 했어요? 이해하기 편하게 세금을 내기 앞단계예요. 그냥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소득세에도 소득공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소득공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은 자, 인적공제 사항 중에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가 있는데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그 요건 자체가 뭐냐면요. 관계요건, 생계요건, 그 다음에 연령요건, 소득요건 4가지가 있는데 이건 모두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 올해가 이제 2025년도가 될 거 아닙니까? 60세 이상. 또 20세 이하가 돼야지 연령을 충족을 합니다. 그럼 2025년 기준이라면 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도 있고 하면 2000 몇 년이 돼요? 5년 이후 출생자가 해당 사항이 오고요.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1965년 같아요. 65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연령 요건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년이 바뀔 거 아니에요. 내년에 2026년도가 될 거고요. 거기서 계산 방법은 20과 그 다음에 60을 빼버리면 연령 출생연도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요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요건은 우리가 비과세나 분리과세, 일용직 같은 경우에요.
또 1,500만 원 미만의 연금소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든가 또 퇴직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이 집할 때죠. 합산을 해서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동거 가족 등이 이건 총 급여가 얼마야? 500만 원입니다. 이하가 돼버리면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령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하니까 기본공제 어카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 요건, 관계 요건이 남았는데 동거 요건은 뭐냐면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생계 12월 31일이지 1월 1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동거를 했던 사람이 사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걸려 있으면 포함이 됩니다. 그 연도는. 두 번째는 많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사망이 대부분이에요. 같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장애자였는데 장애가 치유가 됐다고 쳐버리면 여기로 하루만 걸려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일단 포함이 돼버립니다. 부양가족, 즉 관계 요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본인과 누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겠죠. 사실로는 아니고 법률로만 해당 사항이 옵니다. 그래서 위로는 뭐예요? 내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직계 존속, 밑으로 내려가는 어떻게 돼요? 직계, 비속도, 여기 손자, 손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평 관계로 따지면 형제자매까지 해서 포함이 되고요. 형제자매 배우자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위탁아동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도 관계 요건에 포함이 된다는 거. 1인당 얼마야? 150입니다. 공제가 되고요. 기본공제사항에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중복 적용될 때입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중복 적용되는 요건 서로 받겠다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주의사항이 뭐냐? 첫 번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입니다. 나의 배우자예요. 위에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자녀도 있다고 치는데 똑같이 부모를 갖다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을 했다고 쳐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누구로 공제를 시켜줄 것 같으세요? 배우자가 1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이제 공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도 공제받겠다고 들어갔고 둘째도, 셋째도 공제받겠다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뭐야? 장자 우선입니까? 그러지 않고요. 부모님 공제를 받는 거는요. 직전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이 먼저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이것도 둘째, 셋째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공제를 받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올해 부양가족을 받지를 않았는데 당해년도에 첫째, 둘째, 셋째가 한꺼번에 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누가 공제를 받을까요? 첫째입니까?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간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 150만 원 공제받는 사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으면요 추가공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추가공제라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경로우대자 공제, 그다음에 장애자 공제, 그 다음에 부녀자 세대주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추가 공제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근로자가 추가 공제라는 걸 받으려면요. 내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받은 사람이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추가 공제 네 가지를 받으려면 뭐예요? 기본 공제에 해당돼서 그 사람이 150만 원 공제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제 추가 공제와 관련되는 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경로 우대자 공제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하고 틀려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65세인데요. 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연령은요. 자, 100만 원 공제받아 1인당. 자, 7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이 될 때가 되고요. 두 번째 장애인 공제와 관련되는 거는요. 1인당 200만 원만큼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자만 해당 사항이 오는데 부녀자 세대주 공제입니다. 단 이 부녀자에 해당되는 여성이요. 종합소득 금액이 주의사항이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근로만 있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겠죠. 자, 부녀자 세대주 공제 50만 원을 받지는 못하고요.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AND가 아니고 O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50만 원 공제 받고요. 배우자가 없는데 부양가족이 있고 그 여성이 전체적으로 세대원이 되면 안 되고요. 세대주가 된다고 한다면 여성으로서 5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단 3천만 원 종합소득 금액 넘어가면 50만 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는데 한부모 공제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전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부모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직계 비속입니다. 또는 입양자라든가 위탁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원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부녀자 세대주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하지 않고요. 둘 중에 큰 것만 공제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부분에 대해서 자, 소득 공제 중에서 두 번째로 지켜봤습니다. 이번에 잡았는 게 뭐예요? 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인데요. 추가 공제 중에서 장애자 공제가 굉장히 숫자가 좀 큽니다.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들이 다 받는 거 있죠. 국민연금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당해년도에 지불한 금액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자, 불입한 것만큼 공제를 받는데 주의사항이 근로자 기준입니다. 근로자 기준으로 근속기간 중 불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타소득, 종합소득자도 연금보험료에 대한 전액 다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가 아니고 특별공제가 있는데 보험료하고 주택과 관련되는 공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와 관련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근로자 본인 부담보험만 되지 회사에서 낸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4대 보험 중에서 건강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에 근로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특별공제라고 해서 공제를 받고 있고요. 주의사항은 퇴사 후는 못 받습니다. 입사 전도 안 돼요. 근속 기간 중에만 보험료 특별소득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집과 관련되는 거 상세한 내용인데요.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요걸 좀 하나씩 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소득공제와 관련되는 거는 주택과 관련되는 게 세 가지가 있고 또 세액공제와 관련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죠. 이게 뭐죠? 자, 월세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소득 공제 중에 주택자금 공제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집이 없어. 집이 없어서 주택이 뭐야? 저축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집 사기 바로 단계 뭐죠? 전세입니다. 월세는 별도로 빠지고 전세를 살았을 때 대출 받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집을 구입할 때 이 3단계로 쪼개질 거예요. 먼저 주택 마련 저축입니다. 저축과 관련되는 거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 마련 저축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근로자죠. 근로자가 공제를 받는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가 돼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넘겨버리면 주택마련저축공제 불이백의 0.4만큼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자가 돼야 되고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전에 청약저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청약저축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어떤 걸로 용어가 집계가 됐나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용어로 통합이 됐고요. 여기 분기 기준으로 따져서 예전에 240이었는데 지금 아마 300만 원까지 해서 불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납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돼? 40%에 해당되는 것만큼 주택 마련 저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게 우리가 홈택스에서 이제 자료를 끌고 올라면요. 이 무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반드시 무주택 확인서란가를 작성해서 금융기관 등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점이 뭐예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도 공제를 받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불이백의 0.3만큼 공제를 받고 있더라. 첫 번째 저축입니다. 두 번째는 집 구입 단계 이전인 전세자금과 관련되는 건데 자, 전세를 내가 사는데요. 임차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차차입금인데 임차차입금은 당연히 어떻게 돼? 돈을 빌린 거죠. 근데 돈을 빌리는 주체가 주의사항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빌릴 수가 있잖아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뭐냐? 금액 요건은 없고요. 전세를 내가 사는데 임차를 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요. 그럼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차 조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자,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있잖아요. 요건 100제곱미터까지 보고 있습니다. 또 주의사항이 오피스텔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임차 차입금에 대해서 자, 불이백 원리금 상환액의 0.4만큼 해서 공제를 받는데 이 원리금은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에 대해서 0.4만큼 자, 임차 차입금 공제를 받고 있더라.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돈을 빌려서 이제 갚는 거잖아요. 금융기관도 있고 금융기관 이외에도 있는데 조건이 와요. 뭐냐?
자, 우리가 입주일이나 뭐가 돼요? 전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3개월 이내 뭐예요? 대출이 발생을 해야 돼요. 이제 개인이 문제가 돼요. 이제 부모님한테 돈 빌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전제 조건이 급여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5천만 원 이하고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 이자율이 이거 매년 바뀌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연말정산 기준으로 해서는 자, 연이자가 3.1%. 그 이상으로 받아요. 그 이하로 받으면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0.4만큼 공제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부분이 전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할 때는 0.4의 공제를 받고요. 자, 국민주택 규모, 금액 기준은 보지 않아요. 면적 기준만 봅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공제가 되고 있고, 요거는 누구죠? 무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세대주, 그 다음에 세대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본 게 뭐예요? 주택마련저축 부분과 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의해서 알아봤죠? 그럼 납입액 0.4, 원리금 상환액 0.4인데 무작정 시켜주지 않습니다. 한도가 있는데요. 연기준을 따져서 400입니다. 400을 넘길 때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집을 구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입할 때냐? 여기는 주의사항이 뭐냐?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주택자도. 네, 1주택에는요, 주택뿐만 아니라 자, 분양권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요? 자, 종료의 시점입니다. 대상 자체는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나요?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조건하고도 똑같습니다. 단, 금액 요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취득 당시입니다. 이게 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에서 좀 더 얼마로 바뀌었냐면, 자, 6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취득 당시입니다.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 은행에서 뭘 받아요? 대출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오지 원금 상환액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이 될 때는 그만큼 더 혜택을 받아요. 뭐 최소 10년이 되는 거예요. 15년 이상이 되는데 조건이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15년 이상이지만 자, 조건이 셋으로 쪼개져서 이자 상환의 한도가 다 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이고 70% 이상이 비거주식 엔드가 됐을 때는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1,800이 아니고 2,000으로 바뀌었고요. 또는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주식 둘 중에 하나만 15년 이상이면서 충족을 할 때는 이게 1,500에서 1,8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 요건 둘 다 아니에요. 15년 이상만 충족을 했을 때는 한도 규정이 800으로 바뀌었어요. 단, 자, 10년에서 15년 이상일 때죠? 요 경우는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에 한해서 자, 600만 원, 300에서 6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있잖아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분양권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사항은 뭐예요? 올해 기준을 따라서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옵니다. 주택인데 임차 차입금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오피스텔은 여기는 또 포함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임차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자 상환액은 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이자 상환액만 혜택을 받고 100%입니다.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요 요건, 주택과 관련되는 거, 자, 소득 공제와 관련되는 걸 몇 가지가 있어요? 살펴본 것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세, 임차를 하고, 집을 구입할 3단계로 나뉘어지고 있더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질문하는 공제 중에서요. 근로자와 관련되는 정말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로자만 해당 사항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속기간 중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전이라든가 퇴사 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럼 어떤 공제를 받느냐?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배우자라든가 좀비속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이 오고요. 연령 요건은 보지 않는데, 자, 소득은요, 종합퇴직 양도소득 있잖아요. 요게 100만 원입니다. 넘어가면 공제를 못 받고요.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 부양가지고 500만 원 넘어가면 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상세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용어 중에요, 신용카드 많이 쓰면 뭐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진 않고 이건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소득 공제입니다. 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금액이 200에서 최대값이 소득공제가 6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200에서 600까지 가능하고요. 조건은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 일반공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공제로 쪼개지는데 그게 여러분이 첫 번째 나눌 게 뭐냐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하고 또 7천만 원을 넘어가는 근로자하고 나뉘어져요. 그래서 내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대값이 어떻게 되냐? 일반 공제가 300만 원이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최대값이 얼마? 300이에요. 7천만 원 이하는. 자, 그러면 7천만 원 초과는요, 어떻게 되냐? 최대값 250이고요, 일반 공제가. 추가 공제는 200만 원까지 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450이죠. 7천만 원 이하는 얼마가 돼요? 600만 원까지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결론입니다. 공제 받을 때요, 신용카드 막 쓴다고 해서 공제 받는 게 아니고요, 용어 중에 있잖아요. 최저 사용 금액이라는 용어가 뜹니다. 신용카드 공제. 그 최저 사용 금액이 뭐냐? 내가 받는 총 급여의 25% 이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을 해버리면 신용카드 공제는 없어요. 25%를 넘겨야지 신용카드 등이 공제가 되는데 공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공제율이 뭐를 썼느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차이가 뜹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쓰는 게 통상적인 신용카드잖아요. 대중화된 게. 이건 혜택도 많고 막 그러죠.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공제율은 15% 가장 낮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체크카드, 직불카드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30%입니다. 자, 세 번째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제 혜택을 받는 게 있는데 7천만 원 이상은 또 공제를 못 받아요. 도서나 신문, 그다음 박물관, 그다음에 미술관 이런데 카드 등을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 30%만 7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습니다. 도서 등이라고 할게요. 넘어가는 거는 추가 공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카드를 쓰는데 전통시장이라든가 대중교통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 신용카드 부분이나 체크카드 부분에서 빠져야 되겠죠. 이건 공제율이 40%가 됩니다. 이렇게 쓴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최저 사용금액, 자, 총 금액의 25%를 넘겨야지 신용카드 공제를 250에서 600 사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 사용금액 25% 이상 쓰지 않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용카드만 쓰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건 근로자와 관련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예요? 자, 근로자 카드를 쓰는데 법인의 경비, 또 개인 사업자의 경비로 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업 관련 비용은 신용카드 제외에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차를 구입을 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혜택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중고차는 돼요. 중고차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0%가 아니고 10%까지 해서 신용카드 등 현금 영수증을 사용을 할 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공제 중에서 보험료하고요, 여러분, 교육비가 있는데 만약 보험료나 교육비를 신용카드를 긁었다? 그러면 보험료 세액 공제하고 교육비 세액 공제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신용카드하고는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의료비와 관련되는 거는 세액 공제도 받고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금 우리 낼 거 아닙니까? 개인적 근로자가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현금이 없다고 하면 카드 결제를 할 거예요. 또 전기료, 수도료, 가스, 전화,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 시청료, 도로 통행료는 절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정치자금이 됐던 고향사랑 기부금이 됐던 이것도 혜택은 못 받습니다. 특히 월세 세액 공제 받는 것도 현금 영수증 혜택 사항이 없어요. 세액 공제로만 같이 이중으로 해서 신용카드 등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드린 자, 신용카드 공제가 되고요. 이거는 근속기간 중에만 받고 형제자매 안 되고요.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뭐예요? 부양가족들도 공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형제자매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 포인트는 최저 사용금액, 총금액 25%를 넘겨야지 공제를 받는다. 이것만 좀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 걸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세액 공제가 아니고 소득 공제다. 자, 그 다음 살펴볼 게 뭐냐, 이제 사업자와 관련되는 건데요. 정말 많이 사업자들 관심을 가지는 게 뭐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입니다. 우리가 노란우산 공제라고 하죠. 사업자와 관련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개정이 돼가지고요. 법인 대표자가 7천에서 근로소득 금액이 이제 개정이 돼서 8천으로 바뀌었어요.
둘밖에 안 돼요. 사업자, 소상공인인 사장님들과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는 누구요?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7천이 아니고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가 뭐가요? 자,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불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폐업 등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망도 없어요. 때문에 불입하고 있다가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요즘에. 불입하다가 중간에 해지를 했어요.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는 퇴직금 명목으로 가지 않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기타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자, 한도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 보면, 자, 불이익 금액이 분기별로 300만 원인데, 그래서 개정된 사항이, 자, 4천만 원 이하, 4천에서 6천 사이에 6천에서 1억, 이게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3단계에서 이 4단계로 쪼개졌어요. 뭐 4천, 6천짜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천에서 6천, 6천에서 1억, 1억 초과 4단계로 쪼개지고요. 참고로 보면 노란우산 공제는요, 사업소득자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예,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주의사항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란우산 공제를 받았을 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은 빠집니다.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4천만 원 이하는요. 자, 납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가로 6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 되고요. 4천에서 6천 사이는 납부액과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작은 금액. 그 다음에 4천에서 1억 사이는 400만 원과 납부액 중 작은 금액이고요. 1억 원 초과는 제일 낮아요.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불입했다고 해서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공제받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1년 동안에 납부한 금액과 금액에 따른 한도액, 불입금액 한도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는 게 주의사항이 돼요.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부금은 폐업이 됐을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세금이 좀 덜 나오는 거고요. 중도 해지할 때는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기타 소득이지만 다른 소득하고는 합산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개정된 사항이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이사 7천이 아니고 8천으로 바뀌었고 불이익 구간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죠? 소위 말한 자, 노란우산 공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소득공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소득공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앞으로는 이제 세액 감면, 자, 우리가 비용을 쳐서 자, 과세 표준이 나온 상태의 세율, 종합소득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